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부장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영상을 저희가 좀 많이 업로드 좀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기존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뭐 안전 재난이라든가 안전관리, 뭐 제도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적인 부분 건축의 구조와 이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사회복지사 관리자 종사자분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제 다 지어진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 교량,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이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거의 한 8만 개소 정도 되거든요. 많기 때문에 저희와 더불어서 함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서 같이 사회복지시설들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첫 인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건축 구조인데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더불어서 조적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목차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구조 형식, 우리가 구조 형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재료에 따라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조족조, 뭐 철골조, 목구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 형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조족 구조, 왜냐면은 조족 구조 같은 경우에는 1층짜리나 2층짜리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조족 구조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90년대나 특히 90년대나 2000년대에 지어진 1, 2층짜리 이런 소규모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적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도 그 균열과 원인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구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글자만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된, 구조를 이루는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벽돌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HBM, 흔히들 HBM이라고 부르는 철골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조적 구조, 철골 구조, 목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조와 조족조로 사진을 좀, 먼저 좀 띄워봤는데요. 자, 철근 콘크리트 조다, 특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지 마감까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는 잘 티가 좀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부 마감은 우리가 이제 그 미관상 이런 그 요소들이 많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 마감재로서 뭐 석재라든가 뭐 점토벽돌이라든가 다양한 마감재를 쓰잖아요. 다양한 마감재를 쓰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뼈대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적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적조는 벽돌로 되어 있는 거죠. 벽체가. 그리고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요. 콘크리트는 기원전부터 사용됐다고 하죠.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석회암을 이용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벽돌은 그러면 더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벽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일상생 그 주변에서 벽돌의 재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하기 쉽잖아요. 벽돌 같은 경우,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000년경에 햇볕에 말린 벽돌 용도로서 점토와 그 식물의 섬유질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말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최초의 조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한 2100년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라크에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있죠. 흔히들 말하면은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신전의 뼈대, 기단을 벽돌로 쌓아서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자, 먼저 이제 기초가 있겠죠? 건축물에 이제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기초를 먼저 한번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체죠. 벽체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 1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지붕까지 한 번에 이제 마감을 하는 구조. 어,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붕을 먼저 1차로 이제 타설하고, 아니, 기초를 먼저 한번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벽체와 지붕을 또 일체화 해가지고 한 번에 타설하죠. 따라서 이런 벽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 벽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면상으로 일단은 이제 단열재를 좀 붙이게 되겠죠. 주로 철근 콘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외부에 하면 외단열, 내부에 하면 내단열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내부에 서커보드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단열재를 붙이게 되는 거죠. 단열재를 붙이고 서커본드를 붙인 다음에 서커보드로 내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내부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외부는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수성 페인트라든가 외부용 수성 페인트라든가 뭐 타일이라든가 점토 벽돌 같이 다양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조족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조족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초는 콘크리트로 타설을 합니다. 기초는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돌을 먼저 쌓게 되겠죠. 벽돌을 이렇게 시멘트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이 벽돌 위에다가 이제 인방이라고 하죠. 콘크리트에는 인방이라든가 지붕 이런 부분들을 일체화돼 가지고 콘크리트를 한번 타설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적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흔히들 목구조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단열재를 붙이고 그다음에 점토 벽돌 같은 걸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점토 벽돌 같은 걸로 마감을 하게 돼서 내부와 이제 외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철골조, 이제 목구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골조는 육안상으로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이 뼈대가 우리 흔히들 보는 H빔 있죠? H빔. H빔. 이렇게 되어 있는 H빔 같은 이제 구조체를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H빔으로 되어 있는 뼈대가 H빔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골조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 구조는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벽체와 지붕 이런 부분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목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하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물 자체의 무게만 해도 이제 일단은 엄청나죠. 이 건물 자체의 무게. 건축물 자체의 무게를 일단은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재료별 무게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 입방미터라고 하죠. 1 입방미터인데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 곱하기 높이 1m를 이제 1 입방미터라고 하죠. 1 입방미터 중에서 1 입방미터당 그 무게가 물 같은 경우에는 한 1톤 정도,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2.4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2.4톤의 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조족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에서 한 1.9톤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요. 철근 철근 같은 경우에는 한 7.85톤 정도 이렇게 무게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무게가 1 입방미터당 무게가 2.4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무게가 건물의 자중이 이게 무거울수록 건물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그 하중의 외력의 영향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게를 무겁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경제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그래도
무거우면서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부 기온을 좀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외부 기온을 살펴보면은요, 건축물에는 외부, 특히 이제 기온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기준을 좀 보니까 24년도 최고 기온이 24년 한 8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한 36.4도, 기온이 36.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1월 달에, 이 1월 달에 제일 낮은 기온이 보니까 한 14도까지 내려갔어요. 14도까지 내려가면 이 온도 차가 거의 한 50.4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50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113년 동안 이 기상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더운 해였다라고 하죠. 앞으로 점점 덥고 올겨울도 좀 추웠잖아요. 올겨울도 춥고 이런 일교차는 계속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는 또 혹한이 있잖아요. 혹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되게 그 가혹한 환경에 조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고. 자, 사람만 덥고 뭐 추울 때 힘든 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일교차가 많이 나는 만큼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그만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단단하고 그리고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성능을 좋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따라서 자, 우리가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풍화중, 바람의 영향을 건축물이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내리게 되면은 적설하중. 건물이 이제 위에 쌓이고 적설하중이 좀 눈의 무게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폭설이라고 하죠. 폭설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 하중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땅속에는 또 어떻죠? 땅속에는 이제 지하수가 항상 차 있죠. 지하수가 차 있어서 이 토합과 지하수합의 그 수압에 대한 영향을 또 견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진도 조금씩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진 하중에 대한 영향, 수평 하중의 영향, 이러한 각종 하중에 대해서 건축물이 견뎌야 되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건축물을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조 형식의 이해에 외부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육안상 볼 때는 외부 구조 있는 것처럼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기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기존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사람이 입구 쪽으로 들어갈 때에 있는 부분, 지붕 부분에 있는 처마라고 하죠. 캐노피. 그리고 수직적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들, 건물의 외벽보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걸 이제 발코니. 이게 수직적으로 쭉 연속해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발코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예를 들어 1층 건물에 이제 기초 1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1층 외벽과 더불어서 외부에 요 공간 있죠? 요런 공간을 이제 테라스라고 하죠. 수평적인 부분들을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단에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옥탑, 그다음에 옥상 난간, 난간에 이제 후레싱이라고 하는 그냥 마감재를 이런 덮는 마감재를 이야기합니다. 파라펫도 결국에는 뭐 난간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파라펫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난간 이런 거를 이제 파라펫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옥의 계단, 개구부, 외벽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구조 형식의 이해 중에서 구조체 및 하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왼편 아래 이제 그림 보시면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물의 기초를 형성할 때 집안 자체가 이렇게 단단한 집안이 있고, 그렇죠? 단단한 집안이 있고, 단단하지 않은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단한 집안이라고 하면은 안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단단하지 않은 집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점성토라든가 뭐 풍화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초와 단단한 집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
전봇대 같은 거를 전봇대 같이 생겼거든요. 전봇대 같은 이 파일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나 H빔 파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단단한 지반까지 먼저 굴착을 해요. 관입을 시키는 거죠. 관입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이제 철근 넣고 콘크리트 넣고 해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기초와 더불어서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제 큰 보, 이런 거를 이제 큰 보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중은 오른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상부판, 상판이라고 하죠. 슬래브에서부터 작은 보, 큰 보를 거쳐서 기둥을 거쳐서 기초를 거쳐서 이 건축물의 모든 하중, 무게 이런 부분들을 집안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집안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벽돌 한 장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여기서 요 폭이죠. 이 폭은 90mm, 시멘트 벽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높이, 벽돌 한 장의 높이는 57mm가 됩니다. 57mm가 되고 벽돌 한 장에 이제 폭이 되겠죠.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190mm가 됩니다. 요게 이제 시멘트 벽돌의 이제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벽돌을 쌀 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족 구조에 있는 그 힘을 받는 벽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두께가 한 190mm 정도 돼야 되거든요. 쌀 때 우리가 이제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겠죠. 바르고 벽돌을 또 이어서 붙이게 되겠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몰타를 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게 되겠죠. 이렇게 쌓게 되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적 구조다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멘트 벽돌과 벽돌을 접착제, 벽돌과 벽돌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접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하죠. 모르타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모르타르. 자, 이 모르타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멘트와 모래 자체의 비율을 한 1대 3 정도 비율로 섞은 거를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굵은 골재라든가 자갈까지 섞고 여러 가지 혼합을 하면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외벽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적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초 콘크리트 위에 이제 벽돌을 쌓게 되겠죠. 이제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요렇게 쌓죠. 벽돌을 요렇게 쌓는데 벽돌의 두께가 190mm가 돼야 됩니다. 190mm. 그럼 길이 방향으로 쌓으면 되겠죠. 왜냐면은 90mm로 쌓게 되면은 벽돌이 너무 얇잖아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력 구조인 조족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벽돌 두께가 190mm는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흔히들 마감을 할 때 그럼 외부에다가는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죠.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고 바깥에다가 점토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외부, 내부,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인 거고요. 콘크리트고 이렇게 마감하는 거를 이제 조적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살펴볼까요? 자, 조적 구조는요, 벽돌 또는 블록 등을 쌓아서 이제 건축하는 구조인데, 그 재료는 당연히 벽돌 또는 블록이 사용되겠죠. 규모는 주로 3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쓰고, 저층 구조물에 대한 뭐 시공성은 우수한데, 요즘은 그게 많이 쓰일 수가 없죠. 많이 쓰기 힘들고, 요즘은 또 이런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경제성이 높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왜냐면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당장 건축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내구성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할 때는 경제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조직 구조의 이 손상을 보면은 이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재료 및 환경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사선 형태의 균열인 거죠. 그리고 최상층과 뭐 이런 슬래브의 균열, 건조 수축 균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평균열이죠. 수평균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벽돌 또는 블록 사이에 이런 줄눈 접합부에 이런 하중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거는 좀 과다하게 이 벽돌의 이제 두께에 비해서 높이가 높을 때는 위에서의 하중과 아래에서의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이런 수평 하중, 이런 그 수평균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는 건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좌골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좌골이라는 거를 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적이 좁고 길이가 긴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길이가 되겠죠? 높이인데 길이가 긴 경우에 아무래도 단면적이 좁고 높이가 높게 되면은 이렇게 휘어지기가 쉽겠죠. 휘어지기 쉽고 더 높게 되면은 요게 S자 형태로 좀 건물이 이제 이 벽체가 휘어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기둥, 벽체의 길이가 요 단면 있죠? 횡 단면에 비해서 높이가 높을 때, 길이가 길 때 휘어지는 현상.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그냥 자골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골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수평균열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평균열은 그렇게 보기는 쉽진 않아요. 조직구조인 경우에를 조직구조인데 건물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평균열은 좀 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균열은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의 이제 내벽 쪽에 나타나기 쉽고, 이제 톱니바퀴 형태로서 나타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초나 집안 침하로 인해서 모서리 부분의 벽돌 자체에 이제 수직균열, 이런 식으로 수직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자, 인접한 벽의 열팽창의 결과 뭐 대림벽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림벽은 뭐냐면은 서로 직각으로 조적 구조든 뭐 콘크리트 벽체든 특히 조적 구조인 경우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 있죠. 직각으로 교차되는 구조. 요런 벽체를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대림벽이라고 하고, 요럴 경우에는 건물, 특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료가 수축과 팽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벽돌도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요쪽으로 뭐 수직 팽창하는 부분과 요쪽 벽체와 팽창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 쉽겠죠. 요쪽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수직 균열인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재료의 수축 팽창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모든 재료는 이제 수축과 팽창을 좀 합니다. 팽창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는 여름철에 팽창하고 겨울철에 수축하는 이 정도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조적 구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적 구조에다가 창문도 달고 뭐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요쪽에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벽체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나머지 반은 뭐 벽돌 구조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재료의 수축 팽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부에 재료 서로 다른 이질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수직 조인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직 균열, 이 철근 코트 재료에서는 뭐 같은 재료다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수직 균열이 발생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재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수직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사균열입니다. 제일 많은 거에 이제 경사균열이죠. 일반적으로 뭐 톱니바퀴 형태에 따라서 그 벽돌 그 줄눈을 따라서 이렇게 경사 형태로 계단 형태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기초의 이런 움직이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 2-2번 그림을 같은 부분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제 균열이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집안 치마를 조금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면서 아무래도 요쪽 방향으로 이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니까 벽체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침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움직이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재료들은 그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따라서 서로의 그 팽창하는 부분들의 방향이 당겨주는 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인전 균열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등치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부등치마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인장 균열이 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벽체 인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선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벽체 자체가 찢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찢어지는 것과 같아서 기존의 건물에 붙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여기 집안이 이렇게 침하하는 부분들은 침하되는 방향을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인장력이 작용을 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균열 형태를 봤을 때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런 치마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차벽 이제 천장 레벨의 균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붕 슬래브의 건조 수축과 열에 의한 반복적인 수축과 팽창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가 여기는 벽체는 조적 벽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요 지붕뿐만 아니라 요 지붕 인방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음 부분,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 이질 재료 접합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구부, 창문이 있는 경우에 이런 임박 높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수평 균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이런 재료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균열이 아닌가 수평 균열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달라서 생긴 균열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펫이죠. 파라펫 하부의 균열, 슬래브 상부의 벽돌 또는 이제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파라펫의 수평 균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서로 달라가지고 생기는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벽돌 자체에도 반복적인 수축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요 슬래브 자체가 콘크리트 되는 경우에 슬래브가 살짝 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따라서 처지는 경우에는 벽도 그 처짐에 관한 힘이 이 조적 구조인 벽돌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수축에 의해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슬랩의 처짐에 의한 수평 균열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이어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 발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에 따른 조적벽 균열인데 우리가 다층으로 되어 있는 조적벽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런 균열 형태도 그렇게 흔한 균열 형태는 아니에요. 흔한 균열 형태는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층 형태, 이 2층짜리 이제 그 조적 구조라다라고 할 경우에 보시면은 요런 그 교차벽이 결합된 부분에서 내부와 외부의 이제 그 벽체가 서로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사선 방향의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구부 주위에 또 이제 수직 경사균열이 또 발생되기가 또 좀 쉽습니다. 계구부 주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 창문이 좀 있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자, 창문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 밑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최상층까지, 자, 요쪽 벽체 같은 경우는 일체화가 되어 있죠. 쭉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창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고를 안 뚫을 수가 없잖아요. 창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창문 위라든가 요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하중이 요 기존 벽체를 따라서 벽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창문을 설치를 할 때 조적 구조에서는 특히나 벽돌을 쌓는데 우리가 이제 인면이라고 보면 이 건축물의 인면 중에서 창문이나 뭐 계급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벽돌을 우리가 이렇게 쌓게 되겠죠.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죠. 쌓아 올리는데 계급을 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계급 위에다가 뭐 경량 콘크리트라든가 인방이라고 하거든요. 경량 콘크리트라든가 일반 콘크리트라든가 인방이라고 하는 재료를 인방이라고 하는 재료를 쌓습니다. 쌓고 나머지 또 그래야지 그 위에다가 또 벽돌을 쌓을 수가 있겠죠. 요 인방은 이제 계급을 끝에서부터 한 20cm 20cm 정도 지금 물리게 좀 설치를 해야 되고 인방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따라서 이 계급부의 위의 하중을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어지는 벽체가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계급부 주변에 수직 균열이라든가 사선 방향의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이제 같은 얘기예요. 인방이죠. 계급부가 있으면은 요렇게 계급부 위에다가는 벽돌을 쌓을 때 콘크리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로 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재료라든가 경량 콘크리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방을 쌓게 되는데 이 인방 자체가 뭐 그 튼실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벽체 자체의 건조줄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요쪽 벽체 같은 경우에는 착 계곡의 왼쪽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 팽창 위 아래로 이제 팽창하기 쉽겠죠. 그리고 계곡 위에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팽창하기 쉽고 따라서 어떻게 되죠? 좌우로 팽창하니까 그런 만나는 부분들이 이런 사선 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의 같은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수축과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서 이런 사선 방향의 경사균열 계단 형태의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가 수축할 때 벽체가 구속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벽체가 너무 길거나 모든 재료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벽체가 너무 길어요. 벽체가 너무 길 경우에는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조적 벽체가 너무 길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다가 한 일부러 좀 끊어서 좀 시공을 합니다. 일부러 뭐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짝 껴넣어가지고 벽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m 된다, 20m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중간에다가 벽체를 일부러 끊죠. 20m, 30m 같이 너무 길 경우는 살짝 끊어서 재료가 서로 쑥축 팽창할 때 이렇게 끄는 부위가 이 재료 자체의 수축 팽창 정도 되는 이 응력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서로 재료가 구속되니까 수직 형태의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재료 환경에 따른 조적벽 균열인데요. 이제 열팽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른편 그림 특히나 보시면은 자, 여름에는 아까 뭐 36도 막 엄청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요 지붕에 있는 슬래브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벽체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이 힘을 부족하려고 하고 따라서 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수평 형태 찢어지는 듯한 이런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접벽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외부랑 직접 면에 있는 부분들이 각종 여름에는 엄청난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재료가 수축하잖아요. 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팽창 균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붕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죠. 단순하게 지붕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열재를 보통 이제 단열재를 이 지붕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다가. 보통 단열재를 이렇게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럼 외부에다가 단열재 설치하면은 일이 좀 많아집니다. 단열재로 마감을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주변에다가
또 한 번 더 누른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뜨거운 태양이나 이런 열에 의해서도 단열재가 막아주기 때문에 이 단열재가 막아주는 거죠. 단열재가 막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외기 기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에 따른 균열이라든가 구조물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료 환경에 따른 조적별 균열인데요. 마찬가지로 벽체, 이번엔 벽체 같은 경우에 벽 온도에 따른 가열과 냉각에 따른 이제 수축과 팽창으로 벽체에도 마찬가지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와 이제 콘크리트 자체의 열 팽창 계수는 벽돌의 2배이기 때문에 이 팽창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죠. 콘크리트 자체와 점토 벽돌과 이런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서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제 하중이 너무 과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제 그 슬래브 자체에 벽과 보가 구조적으로 하중으로 이제 처짐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철근이 주로 좀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 지붕 슬래브 자체가 철근이 좀 적거나 시공이 좀 불량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아래쪽 방향으로 슬래브가 처지게 됩니다. 천정이 처지게 돼요. 그러면 이 힘을 다 벽체에서 받아주게 되죠. 벽체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약간 이제 마감재가 방락되면서 찢어지는 형태의 이런 균열이 발생됩니다. 구조적인 과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수평력, 전단작용, 뭐 힘작용인데 결국에는 그 기울기 정도만 좀 다른 거죠. 약간 수평 형태의 약간 사선 방향이면서 수평 형태의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 치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부동 치마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이 이제 침하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집안이 있습니다. 먼저 집안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집안이 이런 식으로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에는 여름철에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겨울철에 영하 뭐 14도, 뭐 영하 뭐 16도, 18도 엄청 뭐 기온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땅속은 어떻죠? 이 땅속에는 온도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일정하겠죠. 이 바깥이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이 땅 속에 집안 속의 온도가 0도씨가 되는 지점까지의 깊이, 이거를 동결심도라고 해요.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이 동결심도 깊이는 한 40cm에서부터 뭐 한 120cm까지 지역마다 아니면은 그 집안 영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보통 90cm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90cm 정도를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만약에 0도씨 이상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흙속에는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흙이 좀 약간 팽창을 하게 돼요. 흙이 팽창을 해서 하게 돼서 건축물 기초 깊이 자체가 동결 심도보다 이렇게 높게 있게 될 경우에는 기초 자체가 높게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팽창하는 정도의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결 심도라는 것보다 더 기초 자체를 깊이 있게 파가지고 기초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집안이 침하되게 되면은 사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볼까요? 집안 들림 이런 경우보다는 기초가 이제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땅에 그 집안이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이 집안 위에는 기초죠. 건축물의 기초도 깔아앉게 되겠죠. 깔아앉게 되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계곡이라든가 이런 벽체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려고 하죠. 따라가려고 움직이게 되고 기존의 벽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당겨주니까 이렇게 균열이 발생되는 거죠. 사선방에 균열이 발생되는 유통 이 D-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침하니까 기초도 아랫 방향으로 침하하려고 하죠. 이 벽돌이죠. 이 조적 구조 같은 경우도 침하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벽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당겨주니까 균열이 발생되죠. 특히 이러한
사선균열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사선균열인 같은 경우에는 균열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 이런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이 발생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집안 치마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점검원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까지는 뭐 조직 구조로 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균열 형태는 뭐 조직 구조인 경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균열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균열을 살펴보는 거는 뭐 조직 구조나 뭐 철분 호드 구조나 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균열 형태에 따라서 그 인장력이라든가 여러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RC 구조라고 합니다. RC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리인포스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철근이 첨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된 콘크리트다라고 해가지고 RC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그 중에서도 철근이 하면 어차피 뭐 그 기성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콘크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크게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콘크리트의 한 용적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콘크리트 자체는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굵은 골재예요. 굵은 골재. 흔히들 굵은 골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자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갈, 굵은 골재가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잔골재라고 하죠. 잔골재라고 해가지고 모래가 들어갑니다. 자갈과 모래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죠. 시멘트. 그 외에 물과 더불어서 각종 첨가물, 화산재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첨가물이 좀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재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들어가고요. 따라서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 물로 주로 이루어진 게 콘크리트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래브를 우리가 바닥판이라고 하죠. 흔히들 바닥판이라고 하고 기둥, 그리고 벽체에 있는 내력벽, 그리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슬래브든 내력벽이든 기둥이든 이 안에는 다 철근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이는 이유는 뭐다?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 수축하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정도가 같다.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이는 거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 자체의 그 안전성을 좀 더 키워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이제 철근 부식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녹이 좀 슬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콘크리트가 감싸면서 보호해주게 되죠. 보호해주고 그 구조는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로 크게 나눕니다.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로 나누는데 벽식 구조는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벽이 힘을 받아주는 거고 라멘 구조는 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라멘 구조다. 우리가 흔히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러한 라멘 구조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구조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용분연폭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콘크리트를 배합을 했을 때, 뭐, 붉은 골재, 뭐 모래, 뭐 시멘트,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제 재료를 섞지만 이게 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굳잖아요. 굳으면서 물이 공기중으로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하게 되면서 이 콘크리트 벽체 자체에 어느 정도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하게 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균열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균열자로 균열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건조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0.4mm, 균열폭 0.4mm까지는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환경, 내부 벽체를 주로 이야기해요. 외부 벽체를 이야기합니다. 외부 벽체. 일반 환경은 외부 벽체, 건조한 환경은 내부 벽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외부 벽체는 균열폭이 0.3mm, 0.3mm까지는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 또 0.1mm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면은 외부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습기라든가 비라든가 이러한 그 수변화 환경이 있잖아요. 수변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균열폭 자체가 0.3mm, 3mm 정도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실내는 아무래도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외부보다는 뭐 비를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는 균열이 더 잘 발생된다. 따라서 0.3mm까지는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균열과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런 백태, 슬래브 누수에 의한 백태, 슬래브 철근의 부식인데 이런 백태 낀 것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백태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면은 이 콘크리트 누수가 되면서 콘크리트 균열 부위나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게 되죠. 누수가 가면서 이 물과 더불어서 시멘트 안에 그 알칼 성분, 석회질 성분과 만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백태가 끼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백태가 보이면 여기가 누수가 있구나. 이런 걸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에는 이렇게 부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에 있으면은 왜냐면은 철근 자체에 부식이 있게 되면은 요 철근 자체가 녹이 슬면서 공기랑 접촉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죠. 물론 요만했던 철근이 이렇게 부피가 이제 커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면서 기존에 달라붙어 있던 콘크리트를 떼어내게 되죠. 떼어내게 되면서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균열의 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요런 정도는 한번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 이게 뭐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네거팅이 있죠. 기둥이 있고 요 네모나게 찐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슬래브죠. 천정 슬래브인데 이 슬래브의 단변 폭이 길이 방향보다 2배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날 때 짧은 면보다 긴 면이 한 2배 정도 될 때 이거를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고 그리고 이 단변과 장변의 차이가 2배보다 미만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방향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단변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슬래브가 되어 있으면은 이 힘이 슬래브로 내려오는 힘이 결국에는 이제 슬래브로 전달되게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길이가 2배가 아니라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네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일방향 슬래브가 철근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향 슬래브는 이 네 군데로 하중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간다. 요 차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단변 대 길이 방향의 이 비율이 한 2배 정도 되면은 여기는 이 정도 되겠네. 형태가 이제 길다란 형태네. 일방향스를 보거나 여기는 단변 대 이제 장변의 길이 비가 그렇게 길진 않네. 이방향스를 보거나 힘이 양방향으로 다 하중이 전달되겠구나. 힘이라는 게 전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균열은 유형은요, 아까 조적 구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슬래브 자체에도 이제 균열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 자체에
요 철근 배근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철근 배근 자체가 잘 못 돼서 시공성이 좀 부족해서 철근에 배근된 간격대로 균열이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북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좀 균열이 되는 경우는 보기는 흔치 않겠지만은 이 콘크리트 자체가 이제 재료 배합이 좀 잘 못 되었다라든가 시공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든가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러한 거북 등 모양처럼 미세한 균열이 발생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부 슬래브 자체의 이런 담부 방향에 따라서 보호 방향을 따라서 이제 담부 방향에서 균열이 발생될 경우에는 위에 힘이 너무 과다한데 이 슬래브가 이 힘을 제대로 견뎌주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담부 쪽 방향이 좀 살짝 찢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조에 대한 그림이 살짝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보가 있고, 기둥이 있다라고 좀 쳐볼게요. 이게 기둥이고, 그렇죠? 요게 이제 보입니다. 보인데, 이런 경우에, 위에 상부층에 뭐 차가 다니든 뭐 주차장이라고 쳐볼게요. 상부층이든 어디든 이제 힘이라는 하중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힘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의 기본적인 뭐 무게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뭐 차량이라든가 이동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건물 자체에 그 위에 층에서부터 전달되는 하중이라든가 여러 힘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특히 보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한 10톤 정도 되는 무게의 줄을 올려놨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보호가 어떻게 될까요? 육안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살짝 보호 자체가 처질 수가 있죠. 이건 과다하게 좀 그런 건데 이러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보호 철근만 먼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주로 많이 이제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의 양 끝에 부분과 더불어서 가운데 부분에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가요. 가운데 힘이 주로 하게 되면은 힘을 주로 받아주는 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처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근이 많이 배근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그래도 과하다. 위층에서 뭐 힘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이 철근량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콘크리트 보 자체에 요런 형태의 사선 형태의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무게가 눌러주는 이 건축물 자체의 하중이 너무 과하거나 보 자체의 철근량 자체가 부족할 때 이러한 사선 방향의 균열이 발생되기 쉬운데 왜 사선 방향 균열이 발생되느냐? 가운데 방향에서 하중 자체가 이제 무겁다고 하면은 이 보 자체가 이렇게 처지려고 하겠죠. 처지려고 합니다. 요런 형태로 처지려고 하니까 이 밑에 부분, 보의 이 가운데 중에서도 보의 밑에 부분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이 안쪽 부분들은 수축하려고 하고 늘어나고 수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사선 방향의 균열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호 자체에 사선방에 균열이 있을 경우는 위에 그 하중이 너무 무겁게 하중이 되게 많은 거 아닌지 아니면은 철근량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중이가 응력에 과다할 경우에 콘크리트 보에 이렇게 사선방의 균열이 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형태의 균열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형태의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보에는 이 수직 방향으로도 이제 철근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그 철근 배근된 방향을 따라서 균열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또 대부분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의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미세 균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재료라든가 마감재 자체가 불량할 때 불량할 때 생기는 어,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기 쉽진 않은데 기둥에 보면은 이렇게 X자 형태의 균열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진이 났을 경우입니다. 지진. 이거는 쉽게 보긴 힘들죠. 자, 왜 그러냐면은요. 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기둥 밑에는 당연히 기초도 있겠죠. 기초도 있는데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좌우로 흔듭니다. 좌우로 흔들면은 기둥 자체가 육안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 흔적이 이런 균열 형태로 나오는 거죠. X자 형태로. 따라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건물을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X자 형태의 균열이 발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둥 양 단부 끝 단부의 직각 방향으로 수평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뭐 강도가 일부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기둥 자체에 이렇게 사선 형태의 균열이 발생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 요쪽 부분 기초가 침하되는 방향으로 경사균열이 발생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뭐 수직균열, 뭐 거북등 모양 이런 경우는 그렇게 뭐 보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벽체 균열 중에서 안 살펴본 거 보면은 이제 주로 철근 요 가운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철근 자체에 이 벽체 자체에 콘크리트 벽체 자체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아니면 수평 형태로 요렇게 생기는 균열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철근 자체에 시공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자 기둥이 있다고 쳐볼게요. 콘크리트 기둥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철근이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철근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철근과 콘크리트 자체에는 일정 간격 이상 좀 띄어야 돼요. 보통 30mm에서 한 40mm 정도, 40mm 정도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철근 외부까지 30mm에서 40mm 정도 띄거든요. 이렇게 띄는 두께를 이제 피복 두께라고 해요. 피복 두께. 예,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이 두께가 철근 배근을 잘 못해가지고 콘크리트 쪽에 좀 가까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런 형태의 일정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철근 시공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균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등치마 같은 경우는 같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질재료 접합 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자체가 뭐 블럭과 기둥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라고 쳐볼게요. 흔히들. 콘크리트고 이쪽이 이제 뭐 조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만나는 부분뿐 아니라 경계선 자체에 이렇게 재료가 서로 달라서 이질 재료의 수축 팽창에 따른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전기 배관에 보면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의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위치가 벽체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을 때는 콘크리트 자체에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배관이 같이 매립되거든요. 이 배관 자체가 시공이 좀 미흡해서 이 배관 길이에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벽체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벽체 균열 유형인데요. 길이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평행 방향으로 요런 기둥 가까이에서 건조 수축에 따라서 일부 균열이 이런 형태의 수직 방향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벽체 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봤는데 건물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서 치마가 발생됐다. 치마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이 벽체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 따라서 사선 방향 균열이 이렇게 건물에 전체적으로 발생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죠. 건물의 남부 쪽에서 침하가 발생됐을 경우는 이 벽체가 침하되는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하죠. 따라서 이 침하되는 방향으로 경사균열이 생길 수 있다. 부동침하를 이런 경우에는 균열 형태만 보고 우리는 부동침하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균열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건조 수축인지 균열인지 특히나 이제 부동치마라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건물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이제 평면 형태에 따라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건물이 이제 긴 형태다. 긴 형태라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균일 발생될 수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거꾸로 된 뭐 기역자 형태의 평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로의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건물 전체의 수축 팽창이 조금 다르잖아요. 따라서 요렇게 만나는 부분들, 접합 부분에 접합되는 부분들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디귿자 형태도 마찬가지죠. 디귿자 형태를 이쪽 방향이 기니까 이런 만나는 부분에 교차 부위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인면뿐만 아니라 평면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직 구조와 콘크리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균열 형태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또 이제 그 우리 점검원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쉽게 하려고 좀 자료를 좀 준비하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눠드린 소규모 취약사 안전점검 매뉴얼 있죠? 매뉴얼을 보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역량이 올라갈수록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지역 안전이 확보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들을 항상 제가 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